생존의 시간 그 두 번째 이야기. 100인치가량 되어 보이는 LED 텔레비전에서 긴급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아나운서에 상기된 성령은 분주한 아침을 더 긴박하게 몰고 가고 있었다. 서울 중부지방을 비롯한 서해안 지역에 거대한 고기압이 형성되어 온통 구름으로 덮여있는 위성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오늘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은 시간당 최대 15cm씩 쌓이고 있으며 도심 곳곳에 교통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윤주호는 아내 강선지와 함께 출근을 하기 위해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창밖은 온통 새하얀 눈으로 포장되어 땅바닥과 지붕 위는 비단결 같은 눈이 흰 담요처럼 가지런히 덮여 있었다. 그는 강선지와 함께 1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걸어가다가 입구 앞에서 어마어마한 폭설의 규모에 하마터면 놀라서 통로 바닥에서 미끄러질 뻔했다. 창밖으로 본 눈과 또 밖으로 나와서 본 눈의 이미지는 천지 차이였다. 하늘에서 미친 듯이 쏟아지는 눈의 양은 상상을 초월했다. 눈이 땅 위에서 적어도 30cm 이상은 쌓인 것 같았다. 여보, 오늘은 내 차로 움직이자. 선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차는 눈 위를 기어가며 아파트를 벗어났다. 주호는 여러 대의 차량들 중에 눈길에 대비한 SUV 랜드로버를 선택했다. 차를 몰고 도로 밖으로 나오니 제설차들이 신속하게 다니며 도로에 눈을 제법 치워놓은 상태였다. 하지만 눈이 오는 속도도 만만치 않았다. 그는 거친 눈벌을 뚫고 10km로 서행한 끝에 겨우 호텔 초입구에 도착할 수 있었다. 아내 강선지는 옆에서 괜히 같이 왔다는 표정으로 툴툴거리고 있었다. 도로는 별거 없잖아. 그냥 내 차 끌고 올 걸 그랬어. 그래도 모르는 거야. 람보르기니는 차량 하부 간격이 좁아서 이런 폭설에는 SUV가 딱이잖아.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주장하고 싶었다. 사고에 민감한 그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마음이었다. 그는 차를 한 대로 온 것이 옳은 판단이었다고 믿고 있었다. 눈이 언제 멈출지 모르니까 호텔 숙소에서 생활해야겠어. 그가 말하자 선지는 여전히 못마땅해 하며 그를 쏘아붙였다. 호텔 안에서도 돌아다니려면 차가 필요해. 나보고 이 차 가지고 돌아다니라고? 무슨 소리야? 눈 오니까 당분간 운행할 생각하지 말지 그래? 챗. 다 당신 생각해서 그러니까 티껍게 듣지 말아줘. 아내는 차문을 열고 인사도 없이 백을 들고 획 나가버렸다. 흔히 있는 일이었다. 둘 사이는 오래전부터 짜증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관계로 발전해 있었다. 그날 주호는 총지배인실에서 창밖으로 멈추지 않는 눈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상기후가 시작된 것은 하루 이틀, 어제 오늘 일도 아니었다. 하지만 인천, 서울, 경기권으로 이런 폭설이 내린 적도 드물었다. 그는 이제 기후 조작이 시작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날 주호는 아내와 동떨어진 자신의 전용 객실에서 잠을 잤다. 강선지 역시 그와 다른 숙소에서 몇 날 며칠을 보냈다. 호텔에서 숙소를 함께 쓰지 않는 이유는 모든 직원들이 둘의 관계를 전혀 모르기 때문이었다. 그가 총지배인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강선지 대표의 남편인 것도, 누구도 그들의 진실을 아는 직원은 없었다. 그날 밤 주호는 인터넷에 접속했다. 그리고 그의 개인 메일 계정을 열어 확인했다. 낯선 제목의 메일이 하나 도착해 있었다. 윤주호, 너가 스네이크 헤드와 함께한 그날 이라는 이름의 메일이었다. 그는 스팸 처리를 해볼 여지도 없이 무심코 메일을 클릭했다. 윤주호, 너가 코브앱과 스네이크 헤드와 함께한 그날부터 넌 줄곧 노예로 살아왔어. 내가
정신과 육체의 노예가 아니라면 당장 그곳을 벗어나거라. 주호는 다음날 밤에도 퇴근 후에 인터넷에 접촉하여 메일 창을 열었다. 대체 누가 이런 메일을 나에게 보내는 거지? 주호는 도착한 메일에 또 어떤 새로운 메시지가 있을지 궁금해졌다. 그는 새롭게 도착한 메일을 읽으며 점점 묘한 기분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도대체 뭐야? 쪽지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너는 내 삶이 만족스러운가? 너희 아내, 너 그리고 너희 장인, 장모 모두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과연 내가 인간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너는 절대 사람이 아니야. 그저 사람이기를 열망하는 부류 중의 하나일 뿐이야. 아주 단호하게도 짤막한 문장 안에는 주호의 가슴을 후벼 파는 것이 있었다. 주호에게 서해 바다를 매일 보는 일은 참 즐거운 일이었다. 하지만 매일 호텔에서 부유층 고객을 대접하는 일은 만만치 않은 곤욕스러운 일들 뿐이었다. 이제 그 일을 그만두고 싶었다. 스트레스 때문에, VIP 고객들 때문에 힘들었다. 삶의 질은 그렇게 좋지 못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 모든 것이 다 저질이었다. 주호는 총지배인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었다. 제대로 했다는 것이 그들이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해 주었다는 것이다. 그는 매우 뉴 에이지적인 종교와 인연을 맺고 있었다. 그 단체 이름은 스네이크 헤드였다. 물론 법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공식 비영리 단체였다. 그런데 희귀하게도 그들은 사회적으로 많은 사업을 벌이고 있었다. 학교와 병원, 기타 시설을 운영하면서 자선사업도 함께 병행하고 있었다. 그는 스네이크에 대해서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 있었다. 물론 그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 많았다. 그는 그 중에 하나지만 누구보다도 더 많은 인정을 받았으며 스네이크 헤드보다 더 높은 단계인 코브앱의 일원이 될 수 있었다. 주호는 2012년 서해 바다가 훤히 보이는 12층 스위트룸에서 킹사이즈 베드 위에 살결이 하얀 젊은 20대 여인을 안고 있었다. 그녀는 신이라는 연예인이었다. 신이는 아이돌 1년 차에다 텔레비전 아침 드라마의 조연으로 등장하고 있었다. 데뷔한 지는 벌써 5년째며 그동안 연습했던 춤을 선보이며 아이돌 연습생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끼를 한껏 뽐내고 아이돌 시험을 치루었다. 1차는 통과되었지만 2차의 비공식 관문이 그녀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었다. 방송국 관련 매니저는 그녀에게 빨간 아렉과 파란 아렉을 제시하며 물었다. 파란 아렉을 먹으며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공은 다 도루묵이 되고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그리고 빨간 아렉을 먹게 되면 내가 이제껏 겪지 못한 환상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데 약관을 잘 들어봐. 신이는 의아한 눈빛으로 물었다. 약관을 읽어주세요. 그래. 약관은 일체 비밀로 해야 해서 서면으로 불가하며 구두로만 안내해줄게. 빨간 약을 먹고 신비한 원더랜드를 구경하려면 너의 몸, 육체를 이 세계로 완전히 던지겠다는 결심이 필요하다. 너는 스폰서들의 어떤 성적 요구도 다 들어줘야 하며 그에 상응한 금액적 보답을 받게 될 거야. 한번 몸을 주면 최소 1,000만원 이상이 내 계좌에 입금이 될 거야. 이것이 바로 약관이야. 이것만 지키면 너의 성공은 보장되지. 어때? 한번 해보겠어? 신인은 스폰서를 접대하지 않으면 이 바닥에서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소문이 진실임을 그 자리에서 확인했다. 그래서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빨간 아렉을 선택했다. 빨간 아렉은 이 세계에서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 중에 하나의 선택이다. 명예와 성공, 돈과 사랑을 위해 몸을 바치느냐, 혹은 평범하게 가난하게 살아가느냐이다. 그녀는 블루필과 레드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고 이미 오래전부터 빨간 약을 먹기로 마음으로 정해놓은 바가 있었다.
신이는 이미 코브웹의 하부 계급인 스네이크헤드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다. 이제 몸을 팔기 시작한 그녀는 끝까지 가야 했다. 첨탑의 향연을 위해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달려가는 꿈을 꾸고 있었다. 특히 그녀의 동기인 정희지가 거대 그룹의 회장과 비밀 결혼을 했다는 소문을 듣고 자신도 엘리트 계열로 들어가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었다. 코브웹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단체이다. 그들은 동서양 종교의 맹주였으며 뉴에이즈, 과학종교, 피라미드교, 태양신교 등등 수많은 기성, 신흥 종교 세력을 아우르고 있었다. 주오는 그닥 부유하지 못한 집안인데다가 사이비 종교에 빠지면서 거의 돈이라는 것을 구경도 못했었다. 하지만 그가 사도라는 곳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그의 인생은 판도가 바뀌어버린 것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사회적으로 모든 성공이 보장되었으며 그는 평생 돈 때문에 걱정하면서 살 필요가 없었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도호쿠 지역에서 거대한 대지진이 일어났다. 그것은 몇 달 전 그가 참석한 삼각위원회 회의에서 인공지진이 가장 취약한 지역을 고주파로 자극하여 일으킬 것이라고 일본왕이 언급한 바가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모든 지진 단층들을 고주파 오라 관측 연구 시설로 알려진 HARRP라는 실제 인공지진 시스템으로 자극하여 지진을 유발하여 빠른 속도로 지구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비행기들이 캠트레일을 더 많이 뿌려야 할 것이라고도 했었다. 이상한 경고성 메일을 받고 난 뒤로 그에게 뭔가 심경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그간 행했던 모든 부도덕한 행위들을 떠올리면서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히고 있었다. 의미 없는 시간들과 잊고 싶은 기억들. 그는 더 이상의 삶의 가치가 느껴지지 않았다. 게다가 현재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 때문에 이제는 도시 삶에서 어떤 희망도 찾아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향한 곳은 강원도 동해였다. 며칠 후 윤주호는 더 이상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다. 선지는 그가 호텔 경영에 찬물을 끼얹고 사라졌다고 화를 냈다. 그리고 바로 실종 신고를 해버렸다. 그를 대체할 만한 인재는 없었고 새롭게 헤드헌팅을 해와야 하는 상황인데 과연 그 자리를 제대로 메꿀 인재가 있는지도 고민해봐야 했다. 일단 인사과에 적절한 헤드헌터를 고용하여 사람을 찾게 했지만 그녀 역시 새로운 남편감과 동시에 총지배인을 섭외해야 하는 입장이었다. 그녀는 남편으로 윤주호를 그렇게 훌륭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어째서 윤주호가 그녀의 남편이 되었는지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여전히 자신을 비롯하여 세상을 이상하게 보던 그녀였으며 자신 외의 다른 모든 주변의 엘리트층들은 사람이 아니었다. 물론 그녀 역시 현 매트릭스에서는 그들과 같은 유전적 조건으로 디자인되어 있었다. 어느 누구도 그녀가 전에 사람이었는지는 알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그것이 바로 코브웹의 전시안이 그녀에게 설정한 생존의 조건이었다.